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안건은 특별사면 딱 하나입니다. 관심사는 역시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면 여부인데요. 일단 사면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입시 비리로 유죄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네, 어제 한 중요한 고위당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결국 결론은 못 냈습니다. 투자자의 여론과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인데요.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확정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법원 휴정기로 2주간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염두에 둔 발언이 나왔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능력이라며 전력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2,0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네, 대통령실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안건은 광복절 특별사면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 개최 소식을 휴일 오후에 공지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기로 했던 겁니다. 안건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과 특별감면 조치 등 단 한 건입니다. 한마디로 광복절 특사명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소집한 원포인트 국무회의인 셈입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 때 사면 대상이 확정될 거란 예상을 깼습니다.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제 관심은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주요 인사들이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에 쏠립니다. 범여권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사면심사위 문턱을 넘은 명단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치인 사면 문제를 하루 일찍 매듭짓기로 한 건 관련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고 국정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거란 해석도 한다 합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은 공정성 이슈,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돼 있어서 부정적 여론이 만만찮은 게 부담입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향후 범여권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면 심사 대상에는 홍문종,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범야권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역시 개인 비리로 처벌받았던 만큼 비판적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국민 통합이란 명분부터 여론의 역풍 우려까지 여러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막판 고심을 이어갈 이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오늘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을 엽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정치와 안보, 교육과 투자 같은 양국 사이의 여러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뒤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당과 정부, 또 대통령실은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금 더 숙고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 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완전체 당정대, 다시금 원팀을 외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에 나섰습니다.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습니다.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심 등을 고려해 국정 현안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선 여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받아 그 기준을 10억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완화할 거란 예상도 나왔지만 결론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을 하였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지표나 지수 등 흐름을 살피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기로 한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식시장 반응과 정책 혼선이 자칫 정권 초반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 절차가 올해 말까지 이어져 굳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감안됐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협의회에선 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굵직굵직한 현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당정대는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 임박한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가 이뤄졌을지도 관심이었지만 이번 당정대 만남에선 일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엔 야당 상황 살펴보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찬탄, 반탄 후보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시각들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탄 안철수 주경태, 반탄 김문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의 첫 TV토론회. 여전히 핵심 이슈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만고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2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이 동네 양아치 건달보다 못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참으로 허탈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브리핑하는 것은 전례도 없었거니와 그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자격으로 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 전당대회 주요 화두로 떠오른 전한길 씨 문제, 또 윤어게인 등 극우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왜 저 친길 후보라고 그렇게 불리십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있다면 이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들과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하는 게 그 부분에 맞다. 대해서 국민의힘에 극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제가 답을 드릴까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극우입니다. 찬탄 반탄 구도 속 각자의 지지층 눈도장을 더 찍기 위한 진영별 주도권 경쟁도 펼쳐졌습니다. 당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문수 후보에 장동혁 후보는 의원 숫자는 중요치 않다며 선명성 경쟁이란 견제구를 날렸고, 내부 총질을 하거나 우리 당론을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합하고 끌고 가자는 것인지, 과거를 계속 파헤쳐서 서로 싸우면은 이 당이 분열이 돼서 결국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숫자를 107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헌 저지선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경태 의원의 찬탄 주자 단일화 제안에 안철수 의원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당원들이 이렇게 4명을 뽑았는데 그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둘이가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개혁의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차기 당대표는 권역별 연설회와 2차례 TV토론을 거쳐
당심 민심 8대2의 비율로 22일 선출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 후보자 결선 투표를 거쳐 26일 결정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당 윤리위 관계자는 YTN에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당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전 씨의 소란 행위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과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비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법원 휴정기로 중단됐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에 지병과 시력이 크게 안 좋아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3주 연속 공판 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내란 특검이 구속 적부심의 기각 결정도 이끌어냈죠.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공모 혐의 추가 조사는 물론 관련자 조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2.3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장에서 보인 태도가 어땠는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게 맞는지는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이어집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요. 또 이 두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검은 각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빠른 속도로 이어왔습니다.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국무회의 당시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입증하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했고 단전 단수 지시 관련해서는 소방청 지휘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앞세워 이 전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는데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은 열흘 남짓. 특검은 이번 주 내내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는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혐의 규명과 구속 필요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혔듯 증거인멸 우려와 헌법 가치 훼손 여부를 입증하는 게 신문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은 휴일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구속 요건 중 증거인멸 염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욱,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휴대전화 초기화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거론됐습니다. 두 사람이 코바나 콘텐츠에 몸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헌법 가치를 훼손했는지 규명하는 것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특검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같은 혐의가 헌법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훼손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영장 발부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나 특검보들은 참석하지 않고 파견 검사들이 입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지난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주도한 검사들이 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숫자보단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재배치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겁니다.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를 당면한 위협으로 규정했는데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영내 안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이나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 중동으로 재배치된 패트리엇 방공포대를 예로 들며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he ability to be able to place your forces in space, in time, in need. That strategic flexibility. That is what we seek to always be able to do.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위상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도 크게 달라졌다며 변한 작전 환경에 맞춰 역할을 조정하는 게 동맹 현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대러시아 밀착,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전력 배치와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엔 변화가 필요하고 숫자보단 역량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sort of like a coefficient of means that you could use to determine 1 5th gen fighter equal to 4 gen fighters. So is it the capabilities that's most important or the numbers most important? 곧 만나게 될 한미 정상 역시 이런 역량을 근거로 영내 안보와 세계 정세를 논의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점을 당기려고 이를 건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미국 내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한미군을 직접 책임지는 인사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우리 군병력이 45만 명대까지 줄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올해 7월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병력 감소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는데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부대와 동원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주애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수줍던 소녀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떠올랐다며 주로 군 관련 행사에 아버지와 함께 참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처음 공개된 건 지난 2022년 11월입니다. 당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앞에서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수줍게 있던 소녀가 이젠 주요 인물로 급부상했다고 미 뉴욕타임스는 진단했습니다. 특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유일한 김 위원장 자녀라는 데 주목하며 후계자로 지명될 경우 고도로 군사화된 가부장제 국가이자 핵보유국인 북한을 통치하는 최초의 여성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들을 자세히 소개했는데 전체 39차례 가운데 24차례가 군 관련 행사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주애의 행보가 군에 집중됐다는 건 단순한 보여주기라기보다는 북한 권력 승계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전제가 되는 군권 장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 최근 주애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은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주애를 보필하는가 하면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는 남편과 딸을 앞세우고 뒤로 떨어져 걷는 등 철저히 주의를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이미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주의 지휘 격상과 함께 후계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1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어린 나이의 후계 수업이 이례적인 데다 착시를 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위장 전술이자 심리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법정 휴전기가 끝나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또다시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간의 법원 휴전기 동안 중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벌써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해오다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뒤론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완고하게 버텼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 등 증인 신문을 먼저 하고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방식입니다. 공소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다시 요청할 걸로 보이는데 지난 기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서울구치소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조 의원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6월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오늘 첫 조사에 나섭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출범 이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승부수까지 던졌습니다. 내일 영장 발부 여부를 통해서 수사의 성패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를 통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연일 압수수색에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속도를 냈습니다. 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 조성욱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어제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사무실 등 7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선거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굵직한 수사 대상에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까지 합쳐져 수사 범위는 방대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사 개시 36일 만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사 범위는 넓은데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되지 않았던 것을 두고 특검이 애초부터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 증거와 진술을 다방면으로 확보한 만큼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과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수 있는 정도만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 여사 측이 이후 건강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기소까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수사팀은 당장 다음 소환 조사부터 김 여사와 복잡한 수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은 2019년 무렵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수년째 수사가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특검이 출범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첫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2019년부터 이미 관련 의혹이 불거졌지만 후보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 매매 계약서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검찰 수사는 4년 3개월이 지나서야 불기소로 일단락됐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며 수사팀과 지휘부가 3차례 바뀌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은 지난 4월에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전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수사도 1년 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수차례 조율해도 김 여사를 소환하지는 못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의 행보는 그간의 검찰 수사와는 대조적입니다. 지난달 출범 하루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고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수년간 같은 의혹에 매진했던 검찰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관계 기관과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상위 10%를 과연 어떻게 선별할지가 관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로만 보면 지원금 대상이지만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등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88% 정도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훅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 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소비 쿠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체 하나로마트 2천여 곳 가운데 5% 정도인 121곳만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 쿠폰 사용에 좀 불편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전수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또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과 최종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포스코 ENC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통령이 강력 대응 지시를 내렸죠.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 불법 화독을 근절하기 위한 오늘부터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 ENC 등 중대 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한중일 농업 관련 장관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3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의와 더불어 중국, 또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 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 정보가 한 번에 조회돼 빠르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인데요. 금융과 고용, 복지, 복합 지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서민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었던 부담 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이제 9개로 늘어납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령에서 빠뜨렸던 미일 관세 협의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자민당 내에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미 협상에서 구심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동하면서 관세 합의 내용을 빠뜨려 15% 추가 관세를 물게 된 일본은 경제 재생상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米側の閣僚から聞いている説明と違う内容になっていますので、ここについてはその経緯をきちっと説明してもらい、それについてはですね、合意した内容を実現してもらうように求めることになります。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이 합의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 등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일본 언론들은 미 백악관 당국자도 합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대통령령 등에 반영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可及的速やかに申し上げます。適時にと申し上げておりますと、いつ修正されるかも分かりません。先行き透明感を払拭できない状況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은 관세 협상 카드로 내놓은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 등에 대한 협의도 이어가야 하는데 여당의 참여연 선거 패배로 이시바 내각의 입지가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도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당내 인사와 개각을 앞두고 이시바 총리의 인사에 당내 의원들이 거의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이라고까지 불리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추후 세부 관련 협상에서 이시바 정부가 구심력을 발휘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돼 20% 상호 관세를 통보받은 타이완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추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우선순위를 두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공동성명 작성만 남겨놨던 협상이 결렬된 후 타이완 정부는 20% 관세는 임시조치고 추가 협상을 통해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15%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像是工具机啊和机械产业跟纺织产业的冲击会比较大，然后可能在后续对各行各业都会有程度不一的冲击。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타이완이 이미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일본을 넘어서는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소고기 전면 개방과 미국 자동차 10만 대 수입, 위기에 빠진 미국 인텔 지원 등도 목록에 올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TSMC는 일단 반도체 100%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나아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을 의식한 듯한 외교적 조치를 잇따라 취했습니다. 중남미 순방 과정에서 뉴욕 등을 경유하려던 라이칭더 총통의 계획은 미중 3차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국무부는 불과 열흘 전까지 경유를 허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noted, I want to reiterate that transits by the Taiwan president are fully consistent with our long-standing policy and practice. 앞서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타이완 국방장관회담도 막판에 연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방위 비증액과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등의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남부를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중북부 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일부 지역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호남과 경남 서부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그 밖의 남부와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하겠고요. 내일까지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의 남부 내륙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내륙과 영서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도, 청주 24.3도, 대구는 20.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전 30도, 포항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체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미러 협상에 유럽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3자 정상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의 중재에 진전이 없었던 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입장을 변화시키려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t a point now where we're now trying to figure out, frankly, scheduling and things like that around when these three leaders could sit down and discuss an end to this conflict.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결단력 있는 리더가 두 사람을 만나도록 강제해야 평화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가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Both the Russians and the Ukrainians probably at the end of the day are going to be unhappy with it, but I don't think you can actually sit down and have this negotiation absent the leadership of Donald J. Trump.
인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한 결정을 하지 않았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쟁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섰지만 이번 미러 정상회담으로 패싱 우려가 나오는 유럽연합은 협상에 EU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유럽 5개국, 발트 3개국 정상도 공동 성명을 내고 무력으로 국제적 국경선을 변경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일부 교환 가능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대형 정유 공장을 겨냥한 드론 공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사라토프주에 있는 정유 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새 사라토프 지역 상공에서 8대, 전국에서는 121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날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와 오데사 등지를 공습해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제거를 위해 가자 지구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크죠.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이스라엘 편인데요.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대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평화와 또 이를 뒷받침하는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연장이 아닌 종식이 목표라며 가자지구 전체를 장악해 하마스를 없애고 전쟁을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intend to, in order to assure our security, remove Hamas there, enable the population to be free of Gaza, and to pass it to civilian governance. That is not Hamas. 또 가자지구의 70에서 75%가 통제하에 있다며 북부의 가자시티와 중부의 해변 캠프에 있는 하마스 거점이 공격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자 미국은 이스라엘 지지에 나섰습니다. Israel has a right to decide what is necessary for its security and what measures are appropriate to end the threat posed by Hamas and 팔레스타인과 우리나라 등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평화와 이를 뒷받침할 두 국가 해법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Peace now, ceasefire now, release of hostages and prisoners now, stop the starvation, send food and medicine and water up to scale. Israel should not undermine the prospect of a two-state solution and regional stability. 특히 김상진 주 유엔 대사 대리는 한국 역사를 보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력 외에 대화와 국제사회의 중재가 필요한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영국과 그리스,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등 세계 곳곳에선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의 참상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면서 미국도 구호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 폭파 협박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휴일 공연을 기다리던 관객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번에도 실제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K-팝 공연장 서울 올림픽공원 K스포돔 주변이 경찰과 소방 인력으로 가득합니다. 휴일 오후 2시쯤 이곳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특공대까지 나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자신을 변호사라 칭하며 K스포돔에 고성능 폭탄 여러 개를 설치했다. 많은 희생이 있을 거라고 협박한 건데 이 같은 내용의 팩스를 받은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즉시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결과 실제 폭발물은 없었고 주변에 있다가 긴급히 몸을 피한 시민 2천여 명만
더위 속 애꿎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피 인원 중 상당수는 그룹 더보이즈 공연을 보기 위해 일찍부터 와 대기하던 팬들이었습니다. 안내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트위터에 뜬 거 보고 공지로 알게 됐어요. 마련 되는 공연 따로 없었고 그냥 다 땡볕에서 야외에서 대기했어요. 공연은 2시간 밀려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최근 잇따른 허위 폭파 협박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며 시민 불안과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본에 있는 거로 추정되는 팩스 발송자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근에 교재 살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교재 폭력 현재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 발 앞서서 대응하는 내용의 종합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한 끝에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 그로부터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대전 도심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과거 연인의 손에 숨졌습니다. 이처럼 교제 관계에서 비롯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경찰로서는 난감한 부분을 토로해왔습니다.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폭행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라 그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교제폭력 사건의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교제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일선에서 혼란스러워하던 쟁점들에 대해 법률 해석을 거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상대 의사에 반한다는 조건과 관련해 교제폭력 피해자가 평소에는 괜찮다, 가해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될 우려만 있어도 예방적 조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일회성 교제 폭력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가 교제를 지속하는 것 역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일선 현장에 배포된 이 같은 지침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어제 새벽 대구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감식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연기를 뿜는 현관문으로 소방관들이 어렵사리 진입을 시도합니다. 새벽 3시 반쯤 대구 신천동의 아파트 11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방에서 나란히 누워 숨진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발견했습니다. 40대 어머니는 1층에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앰뷸런스인 줄 알고 왔는데 나와보니까 소방차가 막 있는데 그 아줌마가 하나가 막 연기 맛있다 하면서 불났다 하면서 요 앉아서 막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불이 난 집 안방과 거실, 주방 등엔 양초와 성냥이 쌓여 있었습니다. 추정되는 발화 지점만 4곳인 만큼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숨진 가족의 아버지는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는데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시를 했고 부검 여부는 좀 판단해가지고 부검해봐야 안 하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서 유가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수업 중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습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통제만을 내세운 졸속 행정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에서 허용하는 때를 제외하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학생 생활지도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주의를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해 갈등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데다 인권위도 교육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두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도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습니다. 입법화를 통한 의미 부여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 논의 끝에 표결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교사들은 강제력을 적용할 확실한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녹음 등 교권 침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켜놓으라고 했어요. 라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제 지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SNS 중독이 해결되는지도 불분명한데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교육하는 대신 통제만을 내세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아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했다고 교사를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의 사건을 학생 전체 문제로 보고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교화시킬 수 있을까? 교육시킬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있고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학기부터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됩니다. YTN 윤태희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60대 남성 2명을 모종삽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전통시장 내부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4분쯤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감전돼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전남 나주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입건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가짜 장비를 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준 채권자 예금보험공사가 민간업자 남욱 씨를 상대로 한 2심에서도 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주말 동안 전남 신안에는 22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우려했던 극한호우는 없었습니다. 비구름대는 남쪽 바다로 물러갔지만 이번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덥고 습한 날씨도 이어집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주말 남해안 지역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 장마철에나 볼 수 있는 정체전선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이틀 사이 전남 신안에 226mm 폭우가 내렸고 강진, 완도, 장흥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비는 서서히 멈췄지만 전국에는 다시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폭염과 폭우가 짧은 기간 번갈아 찾아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가 이제 열대 저기압이 지나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그 구조가 와해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서부터 확장하는 형태가. 정체전선은 이번 주 다시 북상합니다. 주초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국지성 호우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여전히 높아 덥고 습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었지만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시민들은 하천에서 카약을 즐기거나 물놀이장을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볕 아래 구명조끼를 챙겨 입은 피서객들이 조심스럽게 카약에 오릅니다. 노를 저을 때마다 물살이 시원스럽게 갈라집니다. 잠시 노를 멈추고 숨을 고르니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도 금세 사라집니다. 가족끼리 호흡을 맞춰 물살을 함께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름 추억이 차곡히 쌓입니다. 주말에 가족들이랑 같이 나와서 카약 체험했는데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폭포에서 좀 물이 떨어졌는데 그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물놀이장은 아이들 천국입니다. 시원한 물벼락에 즐거운 비명이 가득하고 물총 쏘고 물장구 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엄마 아빠랑 왔고 여기 오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물총 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놀이동산에 해적들이 등장했습니다. 신나는 공연과 함께 한바탕 여름 축제가 열립니다. 엄마 아빠 친구와 함께 해적선을 타고 물대포 쏘며 한바탕 벌이는 물싸움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춘천 레고랜드가 마련한 특별한 여름 공연 한여름 더위가 저 멀리 달아납니다. 가족이랑 와서 놀이기구도 타고 해적 그 공연도 봤는데 노래도 부르고 물도 뿌려줘서 재밌었어요.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린 휴일, 시민들은 시원한 물과 바람을 찾아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8월 11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부터 전국 수련 병원별로 진행됩니다. 병원들은 오는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수련이 시작됩니다. 모집 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492명 등 모두 13,498명입니다. 서울시는 6살에서 24살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 800명에게 서울런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과 검정고시 준비생 250명이 대상인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서울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좌석 예약제가 확대 시행되는데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서비스를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을 65개 노선에서 68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하루 운행 횟수도 150회에서 170회로 늘립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2025 민관대화가 오늘과 내일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고요. 또 내일은 AI 협력을 주제로 대화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이적생 손아섭의 맹활약에 힘입어 3연패의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한화는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5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레이드 마감일에 NC에서 이적한 손아섭은 3타수 1안타에 2타점 1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NC는 안타 27개를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기아를 16대 12로 눌렀습니다. NC는 2회 말 박건우의 말루 홈런을 비롯해 8점을 뽑아내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키움은 임지열의 끝내기 2루타로 두산을 4대 3으로 꺾었고 SSG는 홈런 3방을 포함해 안타 17개를 때리며 롯데를 10대 1로 완파했습니다. KT는 삼성을 9대 2로 이겨 KT 선발 패트릭이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관세 협상 타결로 대다수의 업종이 15%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되면서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제2회 추경 편성을 앞두고 실국별 사업비를 20% 감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세수 감소와 세출 증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산 시장 개방 피해기업 특별 경영자금 500억 원에 이어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 화장품을 수출하는 이 업체는 미국 관세 부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경기도에서 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R&D나 그런 부분들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좀 더 시장 확대를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이번에 자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수출업체도 관세 장벽에 수출길이 막힐 뻔하다가 경기도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단가 인상이 예상되는 원료 선점을 위해서 그리고 수출을 위한 해외 박람회를 추진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품목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자동차와 반도체 등 6대 산업군에서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중소기업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관련 실국과 공공기관 함께 특별 지원 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위기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을 만들면서 무역위기 대응 시즌2를 발전을 했습니다. 도는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를 구성해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가련동에 있는 다세제 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이른바 나도 양귀비가 다량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양귀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11개 지역에서 나도 양귀비를 총 4천여 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압수한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와 외관상 특징이 유사해 이를 혼동해 재배하거나 야생에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텃밭 등에 자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킨 교수를 해임한 대학교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차원에서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 100%를 확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압박했다면서 허위 입학에 관여했음에도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내에 있는 노숙자 그리고 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워싱턴 DC를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 곳을 제공할 테니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자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며 감옥에 넣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으로 벌여온 국경 차단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남부지방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법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남부지방은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중북부 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때 일부 지역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경남 서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에 남부지방까지 확대하겠고요. 내일까지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내륙과 영서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는 현재 25.8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이 25도, 청주는 24.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비가 습도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전 30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체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가철인 만큼 더욱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